그냥께서 예전에 제주지검장 이런 얘기 좀 하죠. 저도 사실 그 평소 생활 보면 좀 가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나름의 또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살면서. 저도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니까 사는 게 조금 힘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 보면 계속 괴로운 거야.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남들보다 좀 못 나와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좀 보여진다거나 나한테 그러면은 이게 제 스스로 좀 괴롭다라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괴로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훌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의 바르고 또 남에게 인정받고 또는 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관념이잖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이 생각, 이 생각에 기반되는 거잖아. 모든 것들이.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좋은 아들 되려고 그러고, 와이프한테는 좋은 남편 되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어떤 역할을 잘한다는 사람 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도 성진도 더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이 전부 다 훌륭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부터 그렇겠지. 좋은 아빠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가 참을 수가 없게 되고 또는 스스로가 후회 자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본다면 훌륭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대부분 사람들의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 훌륭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며느리는 훌륭한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거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도 자기 역할을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가령 내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세상에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객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온통 주관적이야. 그 객관적인 기준을 운용하는 사람의 주관이야.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뭐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정작 그 기준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해서 그 기준에다 끼워 맞추느냐에 달린 문제야. 아마 와이프도 그런 점에서 많이 좌절될지도 몰라요. 내가 보기엔 스스로 보기에는 어떤 자기 요건이야 되는데 그것이 번번이 잘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운영하는 사람 그 어떤 기준을 운영하는 사람의 주관에 달려있거든. 그게 해석은.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것도 법이 없어서 헌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각 공무원들 주요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훌륭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맞기만 하면 돼서 내가 그런 노력으로 될 문제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즉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뭐 이러니 어디다 맞추고 살겠어. 그래서 그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훌륭하려고 하는 거와 실제로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이 달라요. 내 일어나는 생각은 다르거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지만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 다르지. 또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어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남편상과 실제로 작용되는 것은 또 다르거든. 예를 들면 뭐 직장에 갔다 와서 나는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막 하기 싫거든. 그래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니까 삶이 힘들지. 이래서 훌륭하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부 다 결국 그 기준으로 인해서 훌륭한다라고 하는 훌륭이라고 하는 그 관념에 의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전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불만족 상태가 돼서 스스로 삶이 점점 더 괴롭게 돼요. 그래서 이 훌륭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솔직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것은 나는 뭐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더라. 응? 술 안 먹고 뭐 이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 먹고 싶고 이럴 때도 있더라. 응? 라고 이렇게 그래 나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지만은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잘 안 되더라. 라고 솔직히 그럼 좋은 아빠도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이런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솔직히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 피곤하고 해서 잘 안 되더라. 라고 이렇게 솔직한 삶. 오히려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에게도 밖에도 오히려 스스로 불만족이 생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훌륭하려고 한만 있지 솔직함이 없으면은 그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도 주위에서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은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주 지검장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주 지검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같은 상황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아니다. 나도 막 다른 게 있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도 좋게 보고 막 얘기를 나한테 좋게 얘기하는 그런 면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또 어느 순간 또 그게 또 나에게 또 어떤 굴레로 작용한다고 할까. 근데 그게 이제 솔직함도 그게 또 관념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점도 솔직히 보여주지. 그냥 솔직할 뿐이지. 그냥 나는 좋고 싫으면 싫고 그래 이런 생각이 난다고 경험상 이런 거지. 그것을 좋다라고 하는 그게 또 엉매이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불편은 그것이 어떤 관념이 됐을 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돌이켜보면 나도 돌이켜보면 항상 솔직하지 못하고 항상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항상 불편하고 서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것은 있잖아요. 뭐 훌륭함이란 뭔지, 좋음이 뭔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에 대한 솔직한 어떤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가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솔직합니다. 솔직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죠. 작용되는 것에 대한, 작용되는 대로 이야기예요. 이렇게 작용된다, 이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게 솔직함이에요. 저 고사님 그 영상 한 1년 넘게 봤나? 2년 봤나? 제가 오래 봤나 보다. 그래서 조금씩 어떤 뭐 실체를 좀 안다라고 표현하면 되나? 그러면서 약간 좀 허무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 약간 그 좋은 순간에도 결국 이게 예전이면 그냥 휩쓸려서 좋아했을 텐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약간 좀 그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뭔가 그런 진짜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잠깐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웃긴 게 권혜께서는 예전에 이런 말씀 기억나는데 막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어떤 깨달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그 상태를 다시 또 관념화를 만약에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있었으면은 뭔가 이제 깨달음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진짜 이제 깨달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걸 다시 또 관념화를 시키면서 결국 어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좀 막혀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봅시다. 사실은 좋음이 아니고 안 좋음이 아니다. 이러면 그러면 세상에 어떨 때는 막 좋은데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좀 삶이 뭐 재미가 좀 없어지는 거지. 재미가 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말을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단지 모를 뿐이다가 사실 진정 모를 뿐이다가 대부분 다 관념적인 모를 뿐이다예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지 모를 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게 진짜 뭔지 모른다. 라고 하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른다. 처음 봤어. 이게 무슨 먹으니까 이거 먹어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이거 먹어보면 이거 이런 이야기 귤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먹어봐 한번 라고 해서 처음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귤에 대한 전혀 어떤 선입감이 없어요. 경험이 없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경험에. 그래서 한지 처음 보였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혀에 닿는 느낌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귤은 뭐 달콤새콤하다든가 또는 뭐 어쩌다든가 저쩌다든가 들은 게 너무나 많아.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맛이 금방 규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전혀 다른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닿으면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돼.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의 상태가 돼. 이게 단지 모를 뿐이라는 상태고 이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상태예요. 요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살면서 정말 모를까? 아니,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저 귤을 입에 넣으면서 귤에 대해서는 수없이 먹어봤고 수없이 들어봐서 잘 알아. 그래서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단지 모를 뿐이라는 상황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지 모를 뿐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생각이고, 실제로는 먹는 것은 혀의 느낌으로 먹는다라는 이런 상태를 단지 모를 뿐인 거고, 좋다 싫다가 없다는 거예요. 좋다는 느낌은, 이것은 가령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느낌은 되게 생각의 느낌인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안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귤이 들어가면 그냥 혀의 느낌.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가 마시는 거 그렇고 보이는 것은 그냥 눈의 느낌이야. 음악 같은 거 들리는 것은 귀의 느낌이야. 그냥 그 느낌 그대로야. 자, 이 감촉은 감촉 그대로야. 이게 이 모를 뿐이라는 거고, 모른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은 그 뭐라 그럴까, 좀 막 허무하고 또는 재미도 없고 이런 게 아니. 항상 이 느껴지는 느낀 그대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가장 좋다는 상태예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것은 뭐예요? 익숙함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느낌. 그래, 예를 들면 이래요. 이 오쇼라지니 씨한테 어떤 남자가 와서 묻는데, 선생님, 저는 마누라한테 도저히 감흥이 안 일어나요. 그럼 아직 젊고 그러니까 마누라는 은근히 바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감흥이 안 일어나서 어떻게 마누라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도저히 아직 너무 사실 심각합니다. 부부 사이가 이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오시면 지금 내 마음도 아니다. 내 마음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령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맛은 뭐예요? 어떤 맛이 최고 맛이라고 그래요? 처음 뭐 남의 여자. 네. 하여튼 내 여자 아니라고. 하여튼 뭐라고 해도 어쨌든 가령 우리는 익숙함 또는 내거 이미 어떻게 보면은 확인된 또는 익숙한 이런 느낌이 사실은 점점 식상해지고 지겹고 이런 말이 따라붙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경험은 항상 모든 것이 항상 사실은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항상 매 순간이 새로운 느낌이에요.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 생각적 관념으로 계속 판단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키는 이런 상태예요, 항상. 그런데 그것이 이 지금 맛을 먹는 전체적인 그런 상태여서 이야기한 그대로인 거예요. 단지 모른다는 것도 그래요. 모른다는 생각일 뿐이야. 진정 모름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 모름은 어떤 읽고 관련한 어떤 지금까지 경험에 얽매이지 않음이 경험으로 이것을 규정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항상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 지금까지의 어떤
이해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걸 규정하는 상태야, 항상. 그럼 모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태야. 규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규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것이 경험되는 그대로야. 경험되는 그대로야. 모른다는 것도 규정하지 않음이야. 규정하지 않음이 모름이야. 그럼 결국 경험되는 그대로야. 자, 좋다 싫다는 것은 항상 지금까지 경험으로 규정한 상태야.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좋다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경험에 따라서 안 좋다고 규정될 수도 있어. 규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좋다는 것도 안 좋다는 규정한 상태야. 그러면 기존의 경험을 규정하지 않는 이것은 뭐야?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촉감의 상태야. 항상 매 순간에 촉감의 상태야. 손, 몸으로 닿음도 촉감 그대로고, 기라는 것도 사실은 촉감 그대로고, 보임이라는 것도 촉감 그대로고, 이것도 촉감 그대로고, 자, 안다는 것도 촉감 그대로예요. 오로지 촉감이에요, 촉감. 촉감은 1차적인 항상 느낌이에요. 1차적인 느낌. 그래서 모른다는 상황은 1차적인 느낌, 항상 촉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다. 이 말도 촉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촉감 아니면 뭐예요? 촉감에 대한 해석이야, 전부 다. 그럼 촉감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딱딱하다, 차다, 달다, 쓰다, 새콤하다, 따뜻하다, 우리가 내용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촉감이 아니라 촉감에 대한 2차적인 경험이야. 그래서 단지 모를 뿐이다. 모른다는 상황이나 그것은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또는 간접 경험이라도 텔레비전에서 본다든가 어디서 들은 거라든가 책에서 봤다든가 라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 사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모르는 것은 없어요. 사실 이걸 모른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나 모른다나 다른 게 없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야. 안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뭐야? 전부 다 어떤 거든 모른다는 것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규정하는 거고, 안다는 것 지금까지 경험이, 이것은 전부 2차적인 경험이야. 2차적인 경험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1차적인 경험은 촉감이에요. 촉감. 그냥 닿는 느낌이야. 이게 그냥 손의 느낌, 딱딱하다, 차다, 부드럽다, 어쩌다는 것은 전부 다 촉감에 대한 생각이고, 해석이고, 그 느낌이야. 그래서 모른다는 것은 바로 2차적인 게 아니라 1차적인 바로 촉감의 경험 상태고,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것도 1차적인 촉감의 경험 상태야. 그럼 2차적인 것은 그래도 그렇게 금방 떠올라. 같이 동시에 떠올라. 그럼 단지 그것에 대해서는 촉감에 대한 것으로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 요 촉감을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라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귤을 싫어하는 사람은 귤을 어떤 거로든 안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귤이 맛있다라고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경험에 따라 작용되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어떤 맛이 됐든 느낌이 됐든 보임이 됐든
들림이 됐든 또는 생각 내용이 됐든 이런 모든 내용, 뭐 느낌의 내용, 보이는 내용은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현상, 색깔. 들리는 것은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 거친 소리, 욕하는 소리, 시키는 소리. 느낌,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 뭐 거친 느낌. 자, 전부 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지는 모든 내용적인 것은 2차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2차적인 경험은 무심. 그러니까 그냥 알아져서 그냥 가는. 이쪽 길로 들어와서 그냥 이쪽 길로 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가는. 그래서 원통이라고 해요. 그냥 통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초연, 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 오롯이 촉감의 경험 상태, 1차적인 경험 상태, 2차적인 것은 무심이고 이런 상태를 모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좋은 것에도 머물지 말고 싫은 것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촉감의 경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실상이 뭔지 우리가 경험되는 사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태면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매 순간이 새로움이고 매 순간이 생생함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보다 더욱 좋고 당연히 싫다는 것은 경험되지 않아요. 이래요. 좋다는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처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촉감. 사실 그거는 그 순간은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2차적인 느낌이 바로 따라붙기 때문에 추위라고 해서 싫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로 촉감의 경험은 아무리 추워도 이 싫다라고 자연되지 않아요. 자, 이 말로 설명하자면 대가리 이런 거예요. 내가 젊어서 직장에 다닐 때 등산 이제 산악회를 어쩌다 보니까 뭐 좀 주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여직원 남직원을 다 데리고 등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산을 다니는데 어떠냐 하면은 정말 어떤 산에 가면 생고생을 해요. 막 추워서 생고생을 하든 막 너무 멀어가지고 막 다리가 아파서 생고생을 하든 막 추워서 오돌 떨든 이래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 뭐 완전히 그냥 이번엔 다 망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요. 와, 그때가 좋았대요. 응? 또 가세요. 이게 제일 처음에 그때는 생각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생각의 느낌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그 촉감의 기억이 나요. 근데 촉감의 기억은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그 느낌이 좋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 좋았어요. 이거는 촉감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촉감에 대한 생각, 규정한 2차의 그 경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다시는 안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문득 촉감의 기억이 나요. 그건 새로운 느낌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새록새록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싫어했는데, 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생각으로 규정하는 2차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촉감의 경험 상태의 삶이라면은 거의 불만족이라는 상태가 없게 돼요. 그 당시 그 생각으로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힘듦이고, 안 좋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아니라 촉감의 경험 상태로 한다면 전혀 불만이 생기질 않아요. 지겨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것은 똑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 중도라이를 말하는 건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촉감의 경험 상태예요. 촉감의 경험 상태. 그리고 촉감에 대한 2차적인 해석의 경험은 그 경험에 대해서 무심하다라고 하는, 초연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상태의 삶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어떤 촉감이라는 덩달아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누워있는 갑자기 잡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건 어떤 촉감도 없는데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생각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령 경험된다라고 하는 모든 경험의 실제는, 우리는 봐요. 욕에 보인다 이래요. 욕 소리가 들린다 이래요. 칭찬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노래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전부 이런 것은 촉감이 아니라 촉감에 대한 해석의 느낌이에요. 그럼 촉감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생각에 대한 촉감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죠. 생각이 날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미소가 싹 일어나요. 어떤 생각에는 다시 소름이 돋아요. 또 어떤 생각은 막 떨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어떤 생각은 답답함이라고 느껴지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경험의 촉감은 뭔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느낌이. 맛은 뭐예요? 맛도 촉감, 느낌이에요. 촉감, 생각의 경험도 일차적인 경험은 촉감이에요. 촉감, 감 뭐예요? 느낌이야. 소리도 느낌이고, 느낌은 당연히 느낌이고, 생각도 느낌이에요. 의도도 느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를지도 몰라. 그러나 표정이 달라져요. 그것도 그냥 느낌이에요. 그래서 촉감이다. 촉감. 우리는 느낄 감이죠. 감은 전부 다 감이라는 것은 느낌이죠. 촉감. 닿는 느낌이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생각의 경험이 됐든, 소리의 경험이 됐든, 보임의 경험이 됐든, 냄새의 경험이 됐든, 맛의 경험이 됐든, 느낌의 경험이 됐든, 전부 다 실제로 촉감은 느낌이에요. 다. 그래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느낌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깨어있으면 온몸으로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냥.
자, 머리는 필요 없어요. 머리는 필요 없어요. 머리는 전부 다 2차적인 촉감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자, 머리가 없어요. 온몸으로 경험되는, 생각이 날 때도 온몸으로 경험돼요.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라는 게 2차적인 어떤 반응이잖아요. 그래요. 1차적인 게 없을 때도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네. 일어나요. 촉감이 없을 때, 눈 감고 아무것도 한다 이거.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촉감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촉감으로, 생각은, 봐요. 생각은 항상 2차적인 것은 분명해요. 2차적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적인 경험은 기본적으로 요 5가지를 1차적인 경험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해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근데, 6번째의 경험이 있어요. 6번째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의 경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 5가지가 없을 때 이 5가지, 생각이라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해서도 일어나지만은 이 5가지가 없을 때도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알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알아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알아지지 않는 기억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기억도 5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 5가지가 없을 때 작용되는 게 있어요. 5가지가 없을 때 작용되는 기억. 이걸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무의식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어떤 것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는 데가, 이런 것이 없을 때, 문득, 지금 이 순간 관계없는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 또한, 가령,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의 느낌. 생각의 내용이 아닌 생각의 느낌. 그래서 2차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2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2차는, 예를 들어서 보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 또한 생각의 느낌이 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생각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내용, 생각에 대한 내용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이게 촉감이에요. 생각이 작용됐을 때의 느낌, 이게 촉감이에요. 그리고 내용에 머물렀을 때의 또 느낌이 있어. 이게 2차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생각 자체로서의 1차 촉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가령 이 보임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보임도 보임 자체의 촉감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각도 생각 자체의 촉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꼭 1차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느낌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사실이다 그렇죠. 느낌은 그렇죠. 사실이죠. 느낌은 뭐라 그럴까 해석되지 않은 거죠. 해석되지 않는 느낌을 한번 해보겠어요. 해석되지 않는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요. 바이킹이나 청열차의 느낌과 화란 느낌의 차이. 해석되지 않는 느낌은 그 둘이 별 차이가 없어요. 화라고 하는 느낌이나
그래서 부글부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화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화를 되게 참으려고 하죠. 그러면 옆에서 뭐 바지를 굽는다든가 어쩌고 뭐 참으려고 해도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나 가령 청룡열차의 느낌이나 바이킹의 느낌이나 느낌으로는 사실 이런저런 느낌이지 이걸 굳이 어떤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석되지 않는 느낌은 화라고 해석되지 않는 느낌은 바이킹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느낌은 청룡열차라고 해석되지 않는 느낌은 사실은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돈 주고 경험하는 그런 느낌, 어떤 것은 일으키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느낌이나 저런 느낌이나. 자,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느낌. 그리고 해석된, 이것은 해석된 생각, 해석된 해석이나 해석의 느낌은 무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괴로운가? 생각에 빠지지 왜 사람은 괴로운다는 상태가 될까? 그게 언뜻 이해가 좀 안 되다. 괴롭다는 결국은 주체가 있으니까 괴롭다. 그런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는 하지요. 물론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괴롭을 수 없는데, 그러나 단지 주체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다는 안 돼요. 주체가 있다는 것은 곧 나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히 나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이 뭐 참나가 어떠고 뭐 알미 어떠고 마음이 어떠고 해요. 그냥 순수한 알미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죠. 그 자체는 전혀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그냥 거울 같은 알미, 거울이 뭐 예를 더러운 것이 비춰진다고 해서 더럽고 깨끗한 것이 비춰서 깨끗해요. 거울은 더러운 게 비치나 깨끗함이 비치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도 없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사실은 거울에 대해서는, 거울이라는 것은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해요? 아무 역할이 없죠. 비치는 역할 외에는. 그런데 비치는 역할? 거울이 뭐 보려고 해서 보거나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나? 자, 우리가 거울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릴 뿐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알릴 뿐이죠. 응? 근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안 하려고 해도 알아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은 사실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어떤 역할도 없잖아요. 그냥 알아준다는 건데, 알아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나? 그런 상태 되고 말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보이고 그냥 들렸어. 그러니 보임, 들림, 알아줌을 갖다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걸 가지고 뭐 참나니, 뭐 항상하니, 또는 항상 하지 않으니, 실체가 아니니라고 하는 그런 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럴 실익이 뭐가 있죠? 사실 아무 실익이 없어요. 아무 실익이 없죠? 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그것을 참나라고 하려면은, 자, 그것이 그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하든지, 응? 그 알미, 가령 뭐가 잘못된 게 알아준다 그러면은, 그럼 잘못된 게 알아줬으니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 라고 하든지, 무슨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 수 있는 역할? 그것은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왜냐면 태어나서 누구나 안 알아줄 때가 없는데, 그걸 뭐 역할이고 말고 할 이야기가 없죠.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봐요. 이것도
또 이런 역할도 있고 저런 역할도 있고 라고 했을 때 역할이지. 항상 그렇게 알아지지 않을 때가 없는 그런다고 한다면 그걸 역할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가 해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과하지 않지요? 응? 뭐 그와 같아요. 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그래도 해하고는 좀 다르죠. 해는 없어질 수 있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미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달라.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응? 자,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역할을 아는 그놈이라고 하거나 뭐 아는 그 역할이 중요해서 참나라고 하려면 아니 참나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야지. 그럼 잘못됨이 경험되지 않아야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응? 결국에는 그것이 괴롭지 않으면 그 입장에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참나가 아니라 거짓나라고 무시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게 뭔데? 무시하는 거는 뭐죠? 자, 요것만이 참나고 나머지는 다 거짓나다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나 다른 것은 무시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참나가 무시하는 걸 봤어요? 알미 가령 더럽다고 안 알아지고 뭐 어떻다고 안 알아지고 뭐 이런 거 봤어요? 깨끗한 거만 알았어요? 바른 거만 알았어요? 아무 역할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응?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듯이 자,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가?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가? 왜 괴로움이 경험되는가?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자, 괴로움은 경험되는 것이 아닌데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자, 좋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기쁨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슬픔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관점의 입장에서 좋음이 있고, 싫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것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관점이란 것이 도대체 뭐예요? 관점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견해라고 했을 때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없다면은 나의 견해나 나의 관점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나만 있지 내가 어떤 견해나 어떤 관점이 없다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만 있지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도 보라, 너도 보라. 그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응?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자, 어떤 견해가 없으면은 관점이 없으면은 자, 옳고 그름이 없죠? 자,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름이 없어요. 항상 옳음만 있지. 항상 그만 있지. 그런 것만 있으니 이거 옳음이에요. 이 옳음은 안 좋은, 바르지 못한, 옳지 않음에 대한 옳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럼 그런 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나라는 것은 항상 내가 봤을 때 좋고 싫음, 맞고 틀림, 이렇고 저럼, 이것이 있으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도 오라, 저것도 오라, 그래, 내 거도 네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내게 따로 없다고 한다면 나라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없죠? 너에서 내 거, 네 거를 구분함이 없다면은,
또는 내 생각은 네 생각을 구분함이 없다면은, 좋고 싫음을 구분함이 없다면은, 도대체 나라는 것의 역할은 뭐죠? 아무 역할이 없죠?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라는 거예요. 아까 가령 참나,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도 있으나 없으나 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활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내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견해라고 하는 사실 견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관념, 소위 말하는 이것을 관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 그러냐? 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지는 무슨 무지냐? 봐요. 내가 있고 없음을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지란 잘못 알미, 무지, 알미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알미 진정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알을 무지라고 해요. 잘못 알을. 즉 이걸 있는 그대로 요 경험되는 감촉이 아니라 감촉에 대해서 이것을 맛있다 맛없다 또는 이런 맛이다 저런 맛이다라고 한 이걸 무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죠? 요 경험되는 맛 있는 그대로의 맛은 뭐예요? 달리 다르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이걸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시큼, 새콤, 달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경험되는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요 자체, 요 경험되는 요게 무지가 없는 상태고, 요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부 이것이 아니어서 이걸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는 뭐예요? 전부 다 규정, 단정, 평가, 판단, 해석 이렇게 되나요, 무지는. 이것들은 아무리 해도 경험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자, 들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인데 정말 욕하는 소리였을까요? 욕이라는 것은 요 귀의 고막은 욕하나 그 칭찬하나 요거의 고막의 진동이에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결국 욕한다, 칭찬한다가 해석으로 작용이 돼요. 봐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 콜럼버스가 저 신대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원주민하고 만났을 때는 서로 전혀 언어를 완전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응? 전혀 언어를 모르죠? 그럼 제일 처음에 둘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면 쌀라쌀라 이야기해도 사실은 고막에 그 소리만 있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자 거기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때렸다고 칩시다. 사랑한다고 때렸다 해서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막의 진동과 때림이 연관돼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때리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에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때리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자, 들리는 이것이 다 똑같은 생각 해석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로버트 할리 부산 와서 사는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러니까 할리한테 제일 처음에 외국 사람이 올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hate, 미움이란 뭐야? hate, 사랑한다라고 가르치고 love는, like는 미워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응? 미워. 그러면 이 사람은 귀에 그렇게 들리면은 사랑한다 라고 하면 love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hate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되면 헤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봐 라고 해석이 작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감정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촉감은 고막의 촉감은 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진동 촉감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것을 갖다 이 촉감이 일어났을 때 헤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미워한다라고 작용될 거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들었으니까 사랑한다고 작용될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로 작용될 수 있어요. 똑같은 촉감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2차 해석, 2차적인 규정에 의해서 괴로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움이나 사랑은 우리는 정반대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촉감, 1차적인 경험이 있어도 2차적인 것은 완전히 정반대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나를 미워한 것 같다 그러면 느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 안 좋은 느낌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사람은 기분 좋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1차적인 경험은 똑같아도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슬픔 또는 비참이 되는 거죠. 자,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괴로움에 반대되는 행복 또한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란 원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인 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뭔가의 관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관념,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통상 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견해가 없다면은, 내가 어떤 관점이 없다면은 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저 산타를 간다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 나가 그냥 들리는 그대로고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항상 나라고 하는 데는 이 관점이 있게 됐죠. 아, 견이라고 하는 이래야 비로소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관념, 견해가 없는 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참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참나라고 하는 있어도 누구나 다 참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도 다 괴롭고 그런 경험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관념, 견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괴로운 경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관점, 견해, 관념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 관념은 전부 사실의 경험인 촉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자체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2차적인 모든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잘못된 견해라고 그래요. 잘못된 견해, 이걸 무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잘못된 견해로 규정하면은, 잘못된 견해로 비교 평가하면은, 잘못된 견해로 판단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전부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래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무지로 인해서 경험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감의 상태고 항상 어때요?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솔직을 이야기했죠. 솔직은 뭐예요? 분명히 경험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렇다라고 경험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사실 그대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안 좋다는 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솔직함인 거예요. 이게 솔직함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와이프하고의 그 견해가 다를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싸울 일이 없게 되고 불편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맨날 빡빡우기니까 싸움이 되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함이란 이게 솔직함인 거예요. 왜? 실제로 이 감촉과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 일어나는 생각들은 전부 다 이런 경험,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해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경험, 요 사실의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판단, 해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경험, 즉 생각의 내용, 모든 느낌의 내용, 보임의 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자체가 아닌데 사실 자체가 아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판단하고 또 규정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긴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게 솔직함인 거예요. 봐요. 한 가지. 이번에 가면서 귤을 갖다가 이제 졸리고 하니까 차에다가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까서 먹으면서 갔어요. 졸리니까. 그런데 터널에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귤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렇죠. 불빛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한 번 도대체 이 색깔은 이게 진짜 색깔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빛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은 공해라든가 또는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죠. 또 다른 어떤 빛들의 간섭에 의한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원래 이것의 절대적인 색깔이 뭐예요? 그럼 절대적인 색깔은 뭐예요? 태양빛이라든가 전등빛이라든가 다른 어떤 빛에도 의존함이 없이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없을 때의 색깔이죠? 그건 뭐예요? 귤의 색깔이 뭐예요? 귤의 절대적인 색깔이 뭐예요? 표현할 수 없죠. 규정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귤을 하면 색깔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데요? 노랗다? 예. 또는 어떻다? 항상 그렇게 생각되죠? 그럼 그 생각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모든 생각은 다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터널에 들어가니까 귤 색깔이 초록색이 되는 거야. 초록색이 돼. 그럼 우리는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했네. 밖에 나오면 이제 원래 색깔 돌아왔네. 아니 밖에 나와도 원래 색깔이 아니죠. 이 또한 이런 상황에서만 이런 거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본 색깔, 심지어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도 현미경 몇 배율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 육명물 사나이처럼 우리 눈가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보이겠어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 현미경이라든가 망원경 눈을 점수하면 이렇게 보일 리가 없죠. 자, 그럼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 이렇게 보는 게 진짜 모습일까? 색깔이랑 똑같죠?
그럼 우리의 모든 판단, 해석, 평가, 규정 과정은 전부 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솔직하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내는 잘 모르겠다.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게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최소한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놈이라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제 경험상 이게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빡빡 우길 일은 없는 거죠. 대신에 다른 사람이 견해도 그러한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수행이라도 하고 이런 말이라도 들어봤고 이런 이해라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한 건지는 그런 말들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팍팍우기를 해도 아무리 오리가 맞자 그 생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 때문에 그러니 괴로울 일도 없죠. 논하지도 않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면 어떻겠어요? 불쾌함이나 괴로움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아무리 도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아까 얘기했던 김치가 맛있다. 김치가 맛있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내 김치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맛있다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게 말이 맞는 말인데 생활하다 보면 맛있다라고 표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식의 약간 도에 약간 어긋나는 듯한 표현을 계속 쓰게 되죠. 그걸 또 이해를 도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맛있다는 생각이 들죠. 맛있어요. 막 땀 뿜뿜 맛있어요. 참 단지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다른 사람은 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이건 절대적으로 맛있으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좀 그러면 당신 입맛에는 안 맞는 모양이네. 그래.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입맛에 맞는 거 먹어. 내 입맛에 이게 맞으니까 내가 먹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방이 강요하지 않죠. 또 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맛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먹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거 그런 것은 아닌데라고 먹진 않아요. 먹는데 단지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해석하고 규정하지는 않아도 대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맛이 절대적이니까 맛없으면 안 돼, 맛있어야 돼 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 자체가 그냥 경험되는 대로 살아요. 경험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경험을 붙잡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김치 아니면 안 돼 그러진 않아. 이 순간 그냥 경험되는 대로의 삶일 뿐이야. 이 순간 맛있는 그대로일 뿐이야. 대신에 맛없다는 것은 거의 없어. 맛없다라고 경험되는 것은 거의 없어. 어떻게 보면 항상 맛있는 거. 그러니까 먹어보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먹냐고, 뭐든지 잘 먹냐고. 왜 분별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다는 상태지 맛없다는 상태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맛있다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대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맛없는데 그럼 그거야 경험에 따라서 맛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
내가 맛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그냥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지 절대적으로 맛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지. 그래요. 자, 삶에서는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항상 이 규정이나 판단, 평가의 경험으로 살아요. 이거는 좋은 글, 나쁜 글 보자 말자. 싱싱한 거, 싱싱하지 않는 거. 맞는 거, 맞는 거. 전부 다 생각의 경험으로 살아요. 느낌의 경험으로 살아요. 그래서 뭔가에 맛이 어때? 그러면 뭐냐? 요 감촉의 경험을 실제로 촉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판단에 의한 보고 듣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작용된 생각의 내용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이 촉감을 지금 경험되는 사실을 항상 생각으로 규정 해석해서 요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촉감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렇게 경험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수영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은 그냥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요 촉감의 살아요. 그래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 다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실제로 경험된 그 사실로 이해를 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해도 말의 내용에 놀라지 않아요. 실제로 사실 경험 사실의 삶, 사실의 경험 상태의 삶이고 다른 사람의 말도 전부 사실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이런 삶이 돼요. 그래서 관념에 놀라지 않기 때문에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이나 이런 것도 다 관념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해를 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도의상대 사실만의 상태로 했을 때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집중을 한다, 이해 해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볼 때도 이게 그 뭔가 이게 그냥 예를 들어 그냥 그 선생님 표현대로 그냥 보이는 경험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뭔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한다 봐야지만이 이해가 막 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책 자체에 옳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리버님은 이 책 자체에 옳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책에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하나? 그런 우선 1차적으로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봐요. 신문이나 TV 보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TV와 신문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게 사실은 먼저죠. 예. 응? 그런데 가령 신문 활자화되고 텔레비전 방송으로 되면 다 사실이라고 착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만약 그것이 우리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 알 수가 없죠. 방송을 해도 방송에 나와도 또는 신문으로 기사가 돼도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사실이 아닌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쓴 사람들, 논문 쓴 사람들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서 뉴턴의 물리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걸 그것대로 다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양자 물리학이니 어쩌고 하는 그럼 그거는 뉴턴이 상대성 이론 나와서 제일 처음에 막 각광받을 때는 그게 진리지 않았죠? 또 뉴턴의 그런 물리법칙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진리고 사실인 양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게 더 위대한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벗어나면은 다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양자역학이니 또는 물리학이니 뭘 어떤 걸 들이대도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또 언제 여기에 반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돼서 달라지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옳다라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러면은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맞는 게 뭐죠?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 가서 군대 갈 때 제가 영어 번역 부문으로 그때 특수고지가 생겨가지고 그걸 갔어요. 그럼 가서 뭐 했냐? 사실은 많은 시간을 그 FM이라고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요. 교본. 응? 미국 그런 교본 갖다가 이걸 번역해가지고 다시 한국 교본을 만들어요. 근데 그 교본이 제일 처음에 교본대로 이제 하라는 거지. 교본대로 전부 다 훈련다고 교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비상 상황에, 비상에 그런 적군이 온다. 그럼 교본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교본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때는 뭐 보초수칙 그래 군대 갔다 왔어요? 아주 공익. 응? 그래 보초수칙 그러면 뭐 좌에서 우로 뭐 몇 미터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보초를 이렇게 보라고 그래요. 응? 저 틀렸다.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리 들어오면 어떡하지? 응? 이게 왜냐면 봐야 될 범위가 건 360도, 180도 가까이 이렇게 넓은데, 응? 요걸 보고 있는 사이에, 요리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럴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네. 사실은 내 경우는요, 끊어서 보고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초점 맞춤 없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초점을 끊어서 좌에서 우로 하면 초점을 저기다 둬야 돼요. 요만큼에 저기다 두고, 요만큼에 저기다 두고, 요만큼에 저기다 두고, 요렇게 해서 여기 갔다가, 또 여기서 요만큼 초점 두고, 요렇게 와야 돼. 자, 그럼, 요게 초점이 맞을 때 요렇게 들어와 버리면 몰라.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 완전히 수행자인 명상증이 자세예요. 자, 이완을 해서, 자, 초점을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초점을 뒤에다 두라. 그래서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러면 180도의 조그만 움직임이 있으면 다 감지가 된다. 그러면 단 한순간도 빈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교범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자, 가령 업무를 하면서 뭔가 가령 어디에 뭐 그런 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뭐라 그럴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뭐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교범 또는 매뉴얼 또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그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창의성이 없는 사람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뭐래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한대요. 그럼 매뉴얼대로라면 그건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여요. 어떤 책이든 어떤 교험이든 또는 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전공서적이든 뭐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정말 맞다라고 하고 그것에 이해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건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면 어떡할 거지? 그래서요. 그래서
옛날 내가 하는 일 관련해서 좀 컨설팅 관련된 게 좀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뭘 하냐면은 일종의 시스템 컨설팅인가 뭐 이런 걸 해요.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런 거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자동화하고 뭐 분업이고 해서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제일 처음에 그랬는데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시스템을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돼.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래 요구가 들어올 때부터 이 생산이 돼서 배송될 때까지 이 전체의 시스템이 나름 그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걸 자기들이 도저히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다 의뢰를 해요. 그럼 컨설팅 회사는 가서 이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요? 많은 시스템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론을 가지고 다 적용할까요? 최근 이론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시스템 리엔지니어링 컨설팅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 자세가 뭔지 알아요? 그냥 그걸 어떤 선입관도 갖지 말고 어떤 이론도 의미하지 말고 처음부터까지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여기 입각해가지고 관념이 바뀌어 있어서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 매뉴얼에 입각하지 않고 어떤 관념이 매지 않은 사람 보면은 어디가 비효율적인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적체가 되는 건지, 요까지는 잘 나오는데 여기서 병목 현상이 있는지 어떤지가 그냥 그대로 어떤 선입관도 없이 어떤 이론도 얽매임 없이 보면은 그것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 어떤 견해에 빠지는 것이 정말 좋은 컨설팅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견해도 입각하지 않고 사실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실 자체를 그냥 이 사람들은 이미 매뉴얼을 봐가지고 이미 관념에 빠져 있어. 자, 이렇게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 하는 거예요. 뭐, 돌아보면 뭐예요? 어떤 관념도 의미지 않으면 바로 충분한 상태가 똑같아요. 또, 구당 선생의 이 검진, 그게 저는 보고, 와, 구당 선생이 뭐,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90 언제까지, 사고 한 번 없이 정말 명의라고 소문났을 때예요. 그럼 구당 선생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구당 선생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 당신 어떻게 진단을 하냐? 쪽지게처럼 어떻게 진단하냐? 난 그건 잘 모르는데.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안색을 보고, 걸어 들어오면 몸이 어디가, 가령 예를 들면은, 어디가 불편한 사람은요, 이렇게 기운다든가, 이렇게 돌아있든가, 팔이 움직인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요런다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색을 봐도 안색이 어떤지, 이 본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진병을 한번 잡아보고, 또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는데요. 어디냐, 평상시에 어디 자각 증세가 뭐 어떤 게 있느냐 또 물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불편하냐 그래서 들어보고, 뭐 두드려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뭔가를 알아가지고 딱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렇게 드러나고 만져서 보이고 그 사람의 경험을 듣고 라고 하면은 어디가 문제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비로소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이론을 딱 가지고 적용을 해? 봐요. 명의라든가 창의적인 사람은 그런 이론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선입관 없이 사실의 기본 바탕에서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거 보지 않고 여기 기초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응? 이걸 갖다가 어떻게, 문제는 이 사람이 뭔가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물론 이해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이해 아니에요? 자기 이해예요. 똑같은 것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고, 그게 달라지.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면은 자기 경험과 결합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나 또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거 보나 말하지 뭐, 그 이런 틀에 끼워 맞추는 건데? 또 저쪽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게 그냥 기준이 돼버리는데? 이걸 맞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떤 기존의 어떤 것 가지고, 기존 단정함도 없고, 어때요? 뭔가를 본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러면 생각이 나면, 이 생각은, 기존 단정이나 이 생각은 만지든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은 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이 작용될 수 있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작용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작용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실 뿐이야. 이랬을 때 가장 효율적인 뭔가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 어떤 문제점이 알아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이런 그냥 돼요. 그냥 특별한 일 들어갔을 때는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일하는데 뭐 그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고 해요. 뭐 하나하나 다 생각하나? 대부분 루틴하게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뭐 어찌 지인당 술 먹어도 하루가 지나가고, 뭐 사실 그러잖아. 뭐 부부싸움하고 와서 뭐 소리 잡히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 딴 생각하면서 하루가 지나가. 대부분 그렇지만은 사실 일에 가장 충실함이란 바로 어떤 선입관도 없고 어떤 메뉴에 의미 없을 때 사실은 가장 일에 최선이 되고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본다는 것, 특히 책을 본다, 뭘 본다는 것은 어떤 선입관 없이 단정함도 없고 맞다 틀리다도 없이 정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일 때 사실은 어떤 새로움이 발견되는 거예요. 즉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밑에 지금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야, 내가 목공이라든가 뭐 이런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래? 옛날하고 달리 옛날 같은 데는 되게 항상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건 내 전공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없으라고 규정이 문제지만은 지금은 경험되는 대로 경험에 따라서 자각되는 대로 경험이 터득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그냥 작용돼서 다 그 일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꼭 전문가 같아. 응? 그런 느낌이 들어. 왜? 경험으로 터득되면서 작용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선입관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요. 옛날 경험이 없으니까 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른다라는 생각도 없어. 일단 필요에 의해서 뭔가 작용되는 대로 먼저 시작이 되었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럼 시행착오 다시 빼가지고 다시 하면 돼. 자, 이름으로서 점점 조금 하다 보면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야. 자, 모든 일은 그렇게 진행된다. 어떤 일이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안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못하는 일 있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다 그러니까 뭐 하기 싫다, 좋다 이런 일 없이 뭐든지 다 할 만한 일이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도력으로 초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의 자세, 경험의 자세 이게 바로 도라이를 말하는 그런 경험 자세이면은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든 가정생활이든 다. 아니 부처님 뭐 생애 이런 책을 빨리 경전 이런 걸 봤는데 부처님께 처음에 발심이 들었던 게 보니까 어떤 뭐 왕자일 때 뭐 평생 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살겠다. 평생 행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살겠다. 안 되니까는 나가겠다. 뭐 그런 말씀하셨다. 그게 저한테 그게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이런 어떤 뭐 사람들이 소리 좋다고 하는 것들 어떤 승진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 벌고 이런 것들 내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게 나름대로 도에 대한 어떤 갈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은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는 상태가 다른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생활과 그러면은 이제 그 부처님이 그 왕궁 생활과 밖에 나오면 다른 경험이 생긴가라는 거예요. 즉 왕궁에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살겠다는데 그러면은 이때의 경험 경험 사실과 그럼 그 떠나서 밖에 나와서 그러면 이제 출가라고 하는 그 비료를 먹고 하는 그 경험 사실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일 처음에 발심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이 없을 때의 얘기지.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의 삶은 중도라는 것은 사실이 사실로 경험되는 그런 상태를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왕궁에 사는 것도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서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고
왕궁이 아니라 숲속에 살아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야. 그러면 알아지는 사실이 뭘까? 봐요. 촉감은 왕궁에 있을 때의 촉감이나 숲속에 있을 때의 촉감이나 똑같아요. 촉감은 단지 뭐가 달라요? 촉감에 대한 해석이 이 해석만 다르지. 해석만 다르죠? 근데 여기는 무심이야. 이건 다 현상이고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무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왕궁의 삶이나 숲속의 삶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으면 그럼 다시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굳이 다시 또 왜 돌아가지? 일부러 삶을 바꾸려고 함이 없는 거예요.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데 가령 그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렇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도 가령 이제 부처님의 경험을 통해서 도라는 것이 알아졌고 경험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지금은 굳이 버리면서 부처님처럼 버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어디든지 삶의 현장에서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에 아무도 부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 견딜 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랬겠어요? 도저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의문 상태,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 괴로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누가 나갔겠어, 그 자리를 버리고. 그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야, 너 지금 괴로움이 경험되지, 답답하지,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려면 이러면 돼. 그렇게 경험되는 이것은 왜 그렇게 경험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떠날 필요가 없었겠지.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처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어쩌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지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떠날 이유가 없죠. 떠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그냥 현장에서, 삶의 매 현장에서 경험되는 대로인 거예요. 떠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하고 반대되는 일이야. 근데 왜 떠나? 그럴 경우만 떠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와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부처님이 뭐 일부러 출가하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많이 권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부처의 그 나라인 그 석가 쪽의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럴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니 죽임을 당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막 출가하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처님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현상적으로 지금 이런 속세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속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무리 숲속에 요즘 출가해야죠. 중스님 되면은 다들 뭐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상태예요. 아니, 스님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괴롭고 뭐 온통 야단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해탈의 삶이고, 어때야만 깨달음이 일어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나는 온갖 그런 경험을 직접 다 해보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 라는 분명히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처해진 삶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처해진 그대로 거기에서
사실의 경험 상태이냐 아니면 경험 사실에 대한 관념의 상태이냐 라고 하는 이 점검으로서 어디에 있더라도 괴롭지 않게 되는데 어디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되는데 근데 굳이 가령 부처님을 따라서 그렇게 다닐 게 아닌 거예요. 단지 부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자 도인이 아니냐 이 점검 이 하나 중도의 삶이 아니냐 이 하나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단지 뭐 성진이 어쩌고 저쩌고 부가 어쩌고 저쩌고 더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쌓는 이것은 바로 촉감의 사실의 경험의 삶이 아니라 해석의 관념의 삶이 때문에 불편한 것일 뿐인 거죠. 네. 그래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아닌 사람 다 죽어야지. 응? 아무리 해도 대통령보다 다 못한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요? 판사 아닌 사람 다 죽어야지. 95%다 죽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전부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거기에 가치를 주는 사람은 전부 다 괴로움에 치달아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성진 직급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대통령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도라 이름하는 그런 사람 사실의 경험 상태의 삶이냐 아니면 사실이 아닌 관념의 경험 상태의 삶이냐 라고 여기에 따라서 삶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어디에 그런 직장이나 그런 이게 질서 속에 살아도 자유의 삶이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 잘못 이해를 하면요, 이 수행이라는 것이 이념이 어떻게 보면 지겹고 장애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인연은 바로 깨달음과 해탈을 이루게 되는 감사할 인연인 거예요.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인연을 떠나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깨달음과 해탈의 삶에 이르게 하는 인연이에요.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회피하려고 하죠. 회피해서는 어디 가도 깨달음과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인연은 가장 가까운 그 인연,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괴로움과 불편을 주는 부자유를 주는 그 인연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연이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 하는 사람은 아직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이해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임재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처작주. 자, 처해진 그대로, 처해진 곳에서의 작주가 된다는 건 뭐냐?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디든 거기가 바로
수척, 이척, 개진이라는 말은 그냥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극락이다. 또는 거기가 바로 자유의 삶 현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인연을 떠나서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이 인연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전부 다 장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굳이, 자, 그렇지만 그 말은 봐요.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수수작줄에 이제 그냥 처해진 대로 살래, 이제. 떠나지 말래, 이제. 어떻게 하지 말래. 응? 깨닫고 나면 다 수수작줄하고 그래요. 응? 그것도 절마다 가면은 왜, 저기다 벽화에다가 소 찾는 그림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본지환천가 그래요. 원래 있는 그대로야, 그냥. 다시 세상의 삶 그대로야.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걸, 이 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가령 이치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중도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괴로워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면 그걸 떠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 데로 갔어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 해서 이해가 되고 나면, 뭐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떠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체진 그대로에서 도인이 아니냐만 되면은, 도라는 상태만 되면 그냥 그대로 괴로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대자유의 그냥 삶이 되는 거야. 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즘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서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떠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데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그게 안 되고 떠난다고 해서 인연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을 통해서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와이프 오늘 와요? 네. 그럼 보러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데리러 가야죠. 데리러 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 들어서.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몇 시까지 거기랬는데? 좀 다시 해야 되면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하여튼, 일단 궁금한 거, 혹시 녹음을 하면 참 좋은데. 또 들어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녹음을 하세요. 예. 이건 올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참 이게 저도 막 여기저기 많이 봤지만 이게 관념과 이 어떤 도의라는 게 관념과 사실간의 어떤 그걸 다른 차이점을 두는 이런 거라는 어떤 가르침은 그 사전 말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대신에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들 무심, 무념무상이라 또는 다들 그냥 헛개비라든가 그림자라든가 그러니까 다 무시하라든가 이렇게잖아요. 예. 그게 그런 말인가? 그게 원래 그런 말인데 근데 그것을 무시하려고 라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방아차. 야, 그렇게 붙잡고 있냐? 왜 그렇게 마누라를 붙잡고 있냐? 자식을 붙잡고 있냐? 또는 극성권을 붙잡고 있냐? 또는 돈을 붙잡고 있냐? 또는 성진을 붙잡고 있냐? 방아차, 내놔라. 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이다. 응?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라는 얘기죠. 내려놓으란 말은.
같은 말인데 단지 그러면 내려놓으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왜 머물 수 없는 것인가? 왜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고 실제로 이제 문제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그런 삶의 경험이 돼보면 알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그래야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실제로 삶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사실 그 흔들림 없는 도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시는 건 저한테 보이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저같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대부분이 그래. 온전한 어떤 경험을 통한 자격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 근데 바로 그럼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관념적인 삶을 착각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의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각이 있게 돼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라고 하는 것도 착각의 삶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원래 괴로움이 없는데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괴로우면 왜 괴로울까? 그래서 당신 그래서 괴롭다라고 진짜 그렇네 라는 자각이 되면 괴롭지 않게 돼요. 근데 하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직장이고 사회에서 온통 맨날 그런 관념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또 그게 순간적으로 빠져들어. 근데 빠져들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또 문득 또 착각에 빠졌었네라는 자각이 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 자각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의 삶이 돼요. 이제 흔들림 없는 삶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얼마나 착각의 경험이 있게 될지 몰라요. 근데 누구든 바로 온전한 자각의 삶이 되기 전까지는 이 착각이라는 것이 경험돼야만 돼요. 경험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온통 착각 속에 빠져 있어. 응?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착각이 착각인 줄은 몰라. 그래도, 그런 리버님을 포함해서 많은 수행하는 사람은, 자꾸 착각에 빠진다는 걸 알지만, 자각이 돼요. 또 착각에 빠졌었네. 왜 자꾸 착각에 빠지지? 라고 생각이 되면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예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 줄 모르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어. 정말 괴로워야, 정말 괴로워서 왜 이렇게 괴롭지? 어떻게 괴로움 벗어날지? 이렇게 돼요. 그래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어. 괴로운가? 그러면 돈도 벌려고 어떻게든, 안 되면 뭐 사기를 치든 어떻게든 그러려고 그래요. 응? 내가 어떻게 명예가 부족해서 그러나? 온통 그렇게 하죠? 그럼 점점 더 괴로워져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안 돼. 이럴 때 바로 이래야만 괴로움 벗어나는데 이 소리가 더 그런 길도 있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미친냐? 돈도 벌고 차라리 이러지.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수행이 되면은 자꾸 착각에 빠졌다. 이런 사람은 이제 자각이 반드시 나게 돼요. 이게 가령 뜸하게 일어날 경우 점점 이제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가령 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 근데 어쨌든 이제 평상시에 살다 보면은 사실 그런 자각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들이 좀 들리는 이게 또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리우님도 이제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좀 착각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유의 삶으로 삶이 되어지는 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삶에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불편을 준다고 하는 그 인연이 바로 온전한 깨달음과 온전한 해탈, 대자유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인연이에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를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돼야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서 또에 관심 있게 되고, 그러므로서 그 이해가 되면은 이제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인연이 감사한 인연이 되고 불편을 주는 인연이고 자유를 얽매이는 그런 인연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반드시 자유롭게 돼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항상 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요. 또 뭐 기회 되면 또 언제든지 이렇게 또 뭐 잠깐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돼. 자, 지금 가세요.